예, 첫 번째 주제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인데요. 우선 지난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 좀 보셨으면 한다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에 미국은 휴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날 LPR, 대출우대 금리, 언론들에서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요게 결정이 이날 있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한번 주목해서 보시라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미국의 이제 주택 데이터들 나오는 거 있고, 그리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파월 의장이 의회에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에 가서 좀 야단을 맞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에 이제 일본의 소비자 물가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여기에 적어놓지 않았던 금요일에, 오늘의 썸네일이기도 합니다. 금요일에 나온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그 서베이 결과,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게 작동했는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일 월요일 미국이 휴장을 해서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조금 이날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도 한 주를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 쪽에서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죠. 뭐냐 하면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제 그 LPR이 그 MLF하고 이게 한 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 MLF가 동결이 되면은 원래는 이제 LPR도 동결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 직전에 보시면은 중기물을 동결을 하면서 LPR은 5년물을 이렇게 인하를 크게 했었던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혹시나 중국 정부에서 깜짝 선물을 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더 이상의 돈풀기를 그렇게 하진 않겠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봉쇄에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중국 정부에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날 한국장이 특히 약세였는데요. 한국장의 경우에는 이날 보시면 너무 약하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은 북한 핵 관련해가지고서 우리가 모르는 훨씬 더 심각한 뭔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식의 루머까지 나돌았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노무라 증권에서요.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IB들 중에서 연내에 미국이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노무라 증권이 최초로 내어놓았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올 4분기부터 완만하게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그렇게 강한 침체는 아니고 완만하게 올 것이고 6개 분기 동안에 걸쳐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관련한 테이블은 두 번째 주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준 인사 크리스토퍼 월러, 가장 매파 쪽에 있는 제임스 블라도와 함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7월에 75bp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 여러 위원들의 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75bp도 가능해,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조금은 매파적인 기대감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를 해도 놀라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미리미리 지금 조금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민주당 소속이면서 예전 클린턴 정부 때 재무장관을 했었던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경우에는 요분이 이제 올드보이의 대명사입니다. 사실 뭐냐 하면은 요번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상을 했었던 인물이고, 사실 그전에는 예측이 좀 많이 틀리셨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80년대 이전과 같은 세상이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레리 서머스의 말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목소리가 커졌고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전주에 FOMC 리뷰를 하면서 조금 말이 안 되는 목표를 잡은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실업률은 거의 높아지질 않는데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는 걸로 예상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좀 연준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동화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목표치를 잡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리 서머스도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이날 또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물가를 진짜 연준이 잡으려면 앞으로 5년간 5% 이상의 실업률을 견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장기에 걸쳐가지고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물가 잡는 게 그만큼 힘들다. 그리고 물가가 그만큼 아주 지리멸렬하게 그 경제에
계속 이제 상승 압박으로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서머스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해요. 경기 침체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불가피한 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서 참 바이든 대통령도 입단속을 하려고 열심히 요즘에 보면은 노력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날 어쨌든 코스피가 이제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빠졌던 하루였고요. 자, 다음 이제 21일 화요일로 가게 되면 우리 시장이 사실 지난주에 다른 나라들 대비하고 특히 더 안 좋았죠. 계속해서 그 안 좋았던 또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열흘 단위로 끊어가지고서 속고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번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6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을 놓고 보니 3.4%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사실 수출의 증가 감소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크로 분석하시는 분들께서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가지고서 한국 시장 전망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게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니까는 또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1분기 GDP에 사실 여러 요소들 중에서 수출만 플러스였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수출 혼자서 진짜 멱살 잡고 견인하고 있었는데 수출마저 부진하다면 이런 걱정이 들 수 있는 그런 건데 물론 여기에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있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끊어가지고서 며칠로 볼 때에는 조업일수를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업일수를 전년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일평균 수출액으로 구해보면은 그래도 이제 11% 그래도 두 자리 증가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 라고 해서 너무 마이너스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기는 한데 어쨌든 요 수치가 내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수입은 이런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무려 20%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걸로 봐가지고서는 우리가 어쨌든 최근 한 1년 사이에 수출입 환경 비해 가지고서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실제 수치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다음으로 테슬라에서 보시면 뭐 10% 인원을 줄이겠다 그랬다가 안 줄인다, 뭐 중국은 오히려 늘린다, 인원을 더 고용할 거야 그런 얘기들 했는데 10% 감원 현실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거로 이제 정규직은 정규직 10% 감원, 시간제 고용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주택 데이터, 기존 주택 판매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감소인데 예상치 대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덜 나빴습니다. 물론 그 전월치가 수정된 것까지 하면 거의 예상치와 비슷하기는 하나 어쨌든 최근에 미국의 주택 데이터들이 마이너스이고 예상보다도 많이 나쁘게 나왔었던 거에 대비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양호한 숫자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22일 수요일날 이제 수목의 파월 증언을 엮어가지고서 그냥 수요일로 해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드려볼 거예요. 사실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대단한 발언이 나온 건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 요즘에 86번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중앙은행 통화정책 파월 발언들보다는 경기 침체가 정말로 임박했냐 아니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초점을 바꿨기 때문에 좀 연준에 대한 중요도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니까는 세계 경제 대통령이니까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침체 가능성을 시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수요를 줄여 나가는 거 이게 절대 연준이 의도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좀 과도하게 침체를 마치 유도하는 것처럼 요즘에 얘기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감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오타를 냈네요. 리세션입니다. 침체 없이도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경로가 있다라고 해서 여전히 조금 침체하고 인플레 사이에서 희망론을 좀 더 펼쳤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도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죠.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온 거. QE가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을 거야. 인플레가 약간 있지만 일시적일 거야. 인플레는 높지만 정점을 찍은 것 같아. QE가 인플레를 일으키진 않을 거야. 공격적으로 인상해야 하지만은 경제가 매우 강력하니 연착륙이 가능해. 1분기에 역성장이 나왔지만 침체 위험은 없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2분기죠. 2022년 2분기에
파월 의장은 똑같습니다. 경기 침체 위험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3분기, 4분기 가서 그래 침체가 오고 있긴 하지만 너무 심하진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톤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침체 가능성이 있다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그걸 그런 식으로 보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잡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언론에서 주목했던 표현은 이 unconditional이란 표현이었고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무조건적이다. 물가 잡는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서 경제가 조금 둔화되는 것도 뭐 요 표현에서는 좀 느껴졌다.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더라도 물가 잡는데 더 주력을 하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물가 잡겠다고 얘기는 아주 말은 세게 이렇게 해왔어요. 파월 의장이. 그래서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못 믿겠다 하는 생각이고 다음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니까는 막 이제 그 상원에 있는 특히나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그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의원들은 오히려 좀 긴축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남아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상당히 재선하기가 어려워질 거는 뭐 자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말고 연준이 좀 잘해봐라. 긴축 너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뉘앙스로 저는 계속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좀 파월에게 실망스러웠던 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느냐 일종의 책임론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뭐 요날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전부터 얘기가 나오기는 했던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 이제 유가가 높아갖고서 그래서 가솔린 가격, 디젤 가격도 높아지다가 보니까는 유류세를 면제를 해달라 이렇게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향후 3개월간이고요.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9월 말까지 1갤런에 붙는 그 휘발유에 대해서는 18센트, 경유에 대해서는 24센트의 세금 면제를 주장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이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현 가능성은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완전히 다 면제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 기름에서 차지하는 전체 기름값 중에서 세금이 더 크잖아요. 근데 미국은 세금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게 사실 막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운 요소이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가솔린이고 이게 경유죠.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솔린은 휘발유는 11% 그리고 디젤은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거 가지고서 10% 11% 정도 낮출 수가 있기는 한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세금이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거다. 그건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연준의 이제 위원들이 침묵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이제 그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에 나와서 다음 회의에서 50억원 75bp 인상을 지지한다. 데이터 보고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찰스 에반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에 따라서 50도 가능하고 그리고 75도 논의할 수 있다. 라고 7월 회의에 대해서 75bp 인상 가능성을 다 좀 열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지금 요즘에 연준에서 전직 연준 이제 그 멤버들은 멘트들이 다들 좀 센 편인데 대표적으로 뉴욕 연은 총재를 지녔었던 윌리엄 더들리 같은 경우도 말을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하드랜딩을 향해 가고 있다. 경기 침체가 향후 12에서 18개월 이내로 올 것 같다. 그러면서 요게 이제 그 사설을 이분이 블룸버그에 쓰고 있는데 첫 문장입니다. 이게 만약에 당신이 여전히 그 연준이 소프트 랜딩을 해낼 수 있다고 엔지니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리세션은 온다. 그것도 이제 하드 랜딩이고 향후 12에서 18개월 이내에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주 뭐 미스터 쓴소리입니다. 요즘에. 그렇고요. 목요일에 보시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예상보다 최근 트렌드는 한 2달 정도는 계속 조금씩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조금씩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 같다고.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은 넷플릭스도 감원한다, 추가 감원한다 그러죠. 테슬라도 감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셸 보우먼 연준 위원도 나와가지고서는 7월에 75bp 인상을 자기는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7월 회의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50bp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좀 강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가 미국하고 독일에 이 지금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새로운 공장, 이 돈 태우는 용광로다. 여기서 지금 조 단위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발언들, 그러니까는 좀 뭐 경기 침체가 장점도 있어 라든지 지금 이날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조 단위의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직원을 감원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2분기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익 예상치하고 실제 나오는 게 너무 많이 달라버리면 주주들이 여기에 소송을 걸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조금 뭐 좀 발언들을 해놔야 이게 본인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안전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시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주 후반으로 와가지고서 이 미국 증시가 특히나 이제 좀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리는 떨어지고 뭐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유가도 떨어지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곡물가도 빠지고 뭐 구리 가격도 빠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요날 이제 해가지고서 인플레가 조금 내려가고 우리가 알고 보면은 꽤나 괜찮게, 그러니까 하드 랜딩이 아니라 소프트한 랜딩이라든지 아니면 침체를 살짝 피해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해결이 좀 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사람들 사이에 들기를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고서 금요일을 맞이를 했습니다. 금요일 보시면 일단 사실 제가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전기료가 인상분이 요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보니까 전기료가 전월 대비해서 1%대밖에 상승을 안 해서 서프라이즈가 안 나고 예상치대로 2% 중반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서프라이즈는 없었고요. 다음으로 미국에 보시면 제임스 블라드가 이날 나와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갖고서 상당히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경기 사이클이 초기다, 회복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블라드가 제가 볼 땐 그래요. 작년엔 투표권이 없었고 올해는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서 투표권이 없을 때는 자기 책임질 일 없거든요. 그럴 때는 소장파가 되기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투표권이 있을 때는 나중에 잘못하면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랬을 때에 책임을 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조금씩 매파에서 본인 말로는 현실파, 본인이 저 연전에 뭐라죠? 북극성이라 그랬나요?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자기는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다. 자기는 현실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의견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신 원래부터 과거부터 분이시긴 한데 어쨌든 보면 요즘 자꾸 비둘기로 넘어오시고 있습니다. 넘어오시고 있는데 이제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아니라 블라드는 지금 지역연은 총재이기 때문에 올해 1년 하고 나면 내년부터 또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느껴져요. 그 해에 투표권이 있는 지역연은 총재들의 경우에는 침체나 이런 거 좀 막고 싶어 한다는 느낌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조금 바뀌어요. 왜냐면 자기는 어차피 1년만 투표하다 나갈 건데 그 해에 경제가 심각하게 망가지면 본인의 이제 그 명성에 스크래치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블라드도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주택 데이터 신규 주택 판매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예상은 소폭 감소를 예상을 했으나 전월치도 플러스 4.6%포인트 수정이 되었고
실제 10.7%가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미국의 주택 데이터가 최근 몇 개월간 계속 나쁘게 나오다가 요번에 조금 약간 이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요게 좀 지속돼 있지란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네, 요 점들이 사실 GDP에 반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제로까지 내려온 미국의 GDP가 살짝은 고개를 들었을 걸로 예상은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GDP 나우 보시면은 이번 주에 추정치 발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GDP 나우 여기서 예상하는 쪽에서 볼 때는 주요한 지표 발표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음 주는 월 말이고 월 초잖아요. 그때는 주요한 데이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려 3번이나 요거를 추정치를 발표를 할 거예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미국의 지금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숫자로 좀 더 저희가 확인하면서 증거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거죠. 미시간대요. 빨간색 해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 금요일 날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게 장 시작 직전인 10시에 나왔죠. 우리 시각으로. 근데 속보치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두 종류거든요. 1년짜리하고 5년짜리 이제 조사를 하는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속보치에서는 3.3%였는데 확정치에서는 3.1%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월에 2번 발표가 돼요. 월에 월 중순에 발표되고 월 하순에 발표가 되는데 매월 그리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요게 갑자기 이제 빨간색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 6월달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왜 50bp 인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75bp 결정을 했느냐, 그게 이제 화두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75bp로 연준이 실제 FOMC에서 결정하기 직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약간 요 분위기를 마사지하는 기사가 나왔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짧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기사를 어떻게 썼냐 하면, 최근 연이은 불안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로 인해서 연준은 이번 주 회의에서 예상보다 큰 75bp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사에 썼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 5월 물가가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요건 CPI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플러스로 두 건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나온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다. 이는 자기 충족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딱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008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걸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FOMC 기자회견에서 요 기사를 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질문을 하죠. 이제 명백히 이번 결정이 당신들의 그런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신뢰도를 깍 갉아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 이런 식으로 흘려갖고서 75bp를 올릴 거야 라는 기대를 만들어낸 이유는 무엇이냐, 왜 당신들은 50에서 75bp로 그 짧은 기간 사이에 의견을 바꾸게 되었느냐 라고 하니까, 파월 의장 답변이 뭐였었냐면, 지난 금요일에 나온 물가와 더불어 CPI와 더불어 미시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요게 잘못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만들면서 잘못해갖고서 기사에 나온 거를 그대로 컨트롤 CV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주 수정해서 올린 편집해서 올린 영상에 고정 댓글로 달아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금 더 이제 기대 인플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파월이 얘기한 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요게 장기라는 건 5년짜리 얘기합니다. 월 2회 발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보치가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는 그런 지표이고요. 그 다음 이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7월 중순에, 이건 분기별로 나와요. 분기별로 나오는데 2분기 숫자가 7월 중순에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연은에서 2020년인가에 그 개발한 숫자예요. 그래서 시성으로 따지면은 월에 2번 보여주는 미시간이 훨씬 나은 거죠. 그쵸? 예, 근데 이 미시간 기대 인플레가 요날에 확정치가 나왔다는 것이고, 파월 의장이 2008년 이후로 제일 높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50에서 70으로 바꿨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속고치에서 확정치 나올 때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알고 보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생각보다 낮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때부터 그냥 완전 이제 로켓포 발사하듯이 이렇게 쫙 증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이제 개장하고 나서는 막 이제 계속 올라가죠, 증시가. 그래서 과도한 인플레에 대한 높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게 연준 의장이 워낙 강조를 했으니까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가 확정치가 낮게 수정돼서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금요일에 엄청나게 올라갔다. 예, 그런 이제 뭐 이슈가 하여튼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까지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요거는 이제 실제 뭐 예를 들어 10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그 인플레 반영된 팁스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기대 인플레를 산출을 해내게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의 이제 모든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채권을 자기 돈 태워갖고, 자기 돈 태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평가를 받으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인플레 발생이 어떻게 될 거냐를 산출해내잖아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확신 있으면 돈 좀 걸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렇듯이 실제 돈을 걸어가지고서 산출되는 기대 인플레가 더 정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미시간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500명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이제 그 설문조사, 물론 딥하게 하긴 하지만은 그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보면은 시장은 더 격렬하게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참 주식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봐야 할 게 늘었어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월 2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엄청 지금 또 왔다 갔다 하겠다. 막 이제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하시기 힘들어지십니다, 점점. 네. 어쨌든 그래서 주 후반엔 좀 좋은 분위기로 끝을 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미국제 10년물 보시면은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크게 자극이 되면서 10년물 금리 내려온 게 있고, 또 원자재도 가격이 요즘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 갖고서 금리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금요일에 보시면은 증시가 또 이렇게 또 올라가니까 다시금 금리도 소폭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심리는 살아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좀 너무 빠른 것 같다고요. 그 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가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하락과 더불어 2.3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제 10년물 금리하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전히 우리가 안심하기는 이르다.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리고 유가가 보시면요, 유가도 역시나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이 되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사우디 방문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51선 아래로 이번 주에 뚫고 내려왔었으나, 금요일에 또 그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 우리가 침체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해버리니 유가는 또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여전히 요 51선을 타고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요 트렌드가 꺾였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가도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상승의 위험이 여전히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공급망 문제는 계속해서 좀 해결되어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돈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나가느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그 전주에는 153억 달러 선진국 쪽에 미국이 세금 환급분 개인들한테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선진국 증시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난주엔 빠졌습니다. 165억 달러가 빠졌고요. 신흥국도 빠졌어요. 3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항복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외신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커피출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언제 개인 투자자가 과연 항복을 하고 투매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증시가 너무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증시에 이거 계속 바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그래서 조금 돈을 빼간다는 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특이점은요. 한국 증시에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면 16억 4천만 달러. 그래서 꽤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저는 금요일에 특히 그 코스닥 시장에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좀 좋게 들어왔거든요. 그거 보면서 CFD가 외국인으로 찍히니까 야, 이거 CFD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주식형 펀드플로우 글로벌을 보게 되면 한국에 지금 들어온 돈이 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찐으로 지금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 특이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발견이 되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오미크론 환자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총평을 해보면은 주초에는 매우 분위기가 나빴다. 근데 미국의 주택 관련 데이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나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금요일에 나온 게 미시간 대학교 요 서베이 결과가 생각보다 이제 그 수정치 속보치 대비 확정치가 이제 0.2%포인트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승 V씨가 강력히 되살아났다, 증시에서. 그렇지만 자금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안 좋은 요인이고 또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전히 공포가 좀 많이 남아있고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침체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증가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이제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뭐 오더라도 마일드 하겠지. 혹은 오더라도 내년이지 않을까. 올해는 좀 빠른 것 같아. 그런 시각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정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여전히 전혀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결론 내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보시면은 이제 그 월말 월초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기 관련된 게 많이 나오죠. 네, 일단 미국 주택의 가격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미국 모기지, 또 주택 관련된 거죠. 파월 연설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제조, 비제조, 차이신 제조, PMI 나오고요. 미국이 보시면은 ISM 제조 지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독일의 소비자 물가, 유럽의 소비자 물가 나오고, 한국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그 한 달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파악하고 유럽 쪽의 소비자 물가 데이터 나오는 거,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반기 말입니다. 6월 말이잖아요.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현재 뭐 분위기가 좋은 기간은 그러니까 국내든 해외든 기관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뭐 물론 일부가 있기는 합니다. 채권 숏이나 이런 걸 쳐가지고서 아주 또 환상적인 수익을 만들어낸 국내외 운용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경우를 예외적인 걸로 보게 되면 나머지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기말 평가가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외부 자금을 맡아서 하는 데에는. 그래서 뭐 반기말의 윈도우 드레싱, 네, 임팩은 조금 있을 수 있다. 근데 3월 때도 보시면 3월 말에는 그래도 좀 잘 버티다가 4월부터 또 이렇게 시작하고부터 수급이 나빠진 경우가 있어서 이런 너무 단기 변동에는 너무 얽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에 대한 내용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